오늘 강의는 태조 이성계와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조선 역사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는 두 왕이 서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갈등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선 건국을 이루었는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의 아버지 이성계는 추진력이 있기보다는 사실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양가 감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방원은 자신의 확실한 생각과 목표 아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추진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하면서 또 어떻게 갈등을 하면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리학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현식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제 책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했고요. 심리학자가 왜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극이나 영화를 보실 때는 그게 몇 년도인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가족 배경이 어떤지, 그때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스토리에만 몰입하면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느껴지죠?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저랬구나.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야,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구나.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관점들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심리학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배웠던 것들이 역사 속의 주인공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대와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서 말이죠. 이 역사는 이렇게 사극이나 영화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갖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해서 심리학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역사 관련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봤을 때는 내가 알던 역사 이야기에 이 사람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심리학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이런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이 과거 역사에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자, 우리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큰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원리와 법칙이 존재한다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아마 여러분도 책상에 한 장씩 받으셨을 고전으로 배우는 한국사 이 종이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종이를 제가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왜 떨어질까요? 중력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어느 날 이 팜플렛이 나는 떨어지기 싫어, 나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싫고 나는 하늘로 날아갈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날아갈 수 있을까요? 날아갈 수 없어요. 이거는 원리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와 법칙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원리와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강하게 믿는 분들도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무한정 자유롭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과거의 영향,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언제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아마 갖고 계시는 핸드폰들이 다 계실 거예요. 핸드폰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이 핸드폰이 얼마나 내구성이 강한지, 얼마나 튼튼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게 하는 걸로 모든 테스트를 끝내진 않습니다. 열에 잘 견디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막 한가운데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도 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갖다 놓아야 얘가 얼마나 열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그런데 조선 왕실은 바로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 왕실에서의 권력은요, 생존과 직결되는 겁니다. 권력을 잃었다.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권력을 얻었다. 그럼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들이 이 왕실이라는 독특한 환경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보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어서 이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 책에서 1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세 줄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시고 시작할게요. 시작. 약한 아버지와 강한 아들, 바로 이 두 사람이 500년 조선 왕조의 시작을 열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공민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제 우왕이 이제 우가 그의 아들 우가 왕이 돼서 우리가 우왕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우왕이 즉위를 했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이제 조선 건국의 시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조선의 1대 왕 태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조 그리고 2대 왕 정종 그리고 3대 왕 태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씨의 5번째 아들이 이방원입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민씨와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고 이제 첫 번째 아들 양령이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됐었지만 이방원이 봤을 때 양령은 그렇게 좋은 왕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령 대신 충령, 우리가 훗날 세종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세자로 책봉하고 나중에 자신의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자, 태조의 두 번째 아내는 강씨입니다. 그 강씨가 낳은 아들은 이방번, 이방석, 나중에는 이제 무한대군, 의안대군이라고 이름이 이제 추증이 된 두 아들을 낳았죠. 자, 먼저 우리 태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500년 조선을 건국한 건국자, 우리가 이성계로 알고 있죠. 그 이성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500년이나 지속됐던 이 전 세계에서도요 500년 동안 지속됐던 왕조는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어마어마한 왕조를 건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 이성계 이야기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사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생각했던 이성계랑은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500년 조선 역사를 시작했던 왕이면 굉장한 추진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꿈꾸려는 그런 마음이나 있었나? 정말 이성계는 왕이 되고 싶었을까? 오히려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성계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성계는 좀 우왕좌왕하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성계의 심리 상태를 양가 감정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왕이 명령했어요. 당신들은 지금 요동을 정벌하러 출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성계와 조민수는요. 요동 출정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성계가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성계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모셨던 최영 장군의 명령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 섬겼던 그 고려와 이 우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개경을 떠나서 이렇게 요동으로 정벌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압록강의 하중도, 압록강의 가운데 있는 섬인 위화도로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우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4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올리는데요. 첫 번째가 이소역대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이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하월 발병 이불가. 그건 뭡니까? 여름에 군사를 발병하는 것은 이거는 안 좋다. 불가능하다. 왜 그렇죠? 여름이면 가장 농사일을 해야 될 때잖아요. 그럼 이때는 한 5만 명이 갔는데 이 5만 명은 정규 군인들의 직업 군인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차출을 해서 이제 전쟁을 나갔기 때문에 이 여름에 군사를 출병하는 것은 사실은 백성들의 생계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세 번째로는 거국원정 외승기여 삼불가.
거국적으로 원정을 떠나면 외놈들이 아주 기승을 부릴 거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군대를 보내면 남쪽에 외놈들이 들끓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좋지 못하다. 그리고 시방 서우 노궁 대군 지력. 그래서 지금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활이 휘어지고 병사들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철회하시고 회군을 명하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우왕과 채영이 그래 돌아와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니다. 지금 너네 속도도 늦다. 빨리 위화도를 떠나서 요동으로 가서 전쟁을 치러라. 그리고 나에게 승전보를 올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해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이 위화도 해군이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쿠데타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돌아온 게 이 원래부터 품고 있던 새로운 국가에 대한 그런 쿠데타였다면 사실은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쿠데타는 어때야 됩니까? 기습적이어야 돼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바로 실행하고 가능한 한 자기 밑에 있는 병력을 아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개경에서부터 위화도까지 이 몇백 킬로를 5만 대군이 행진을 하는 겁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전력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만약에 우왕과 채영에게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다면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떠나다가 그렇죠? 여기서 바로 상소도 안 올리고 바로 가서 쳐버려야 이길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성계와 조민수는요 이 위화도까지 갑니다. 위화도는 하중도입니다. 강 안에 떠 있는 섬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가 한강의 하중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의도 건너갈 때 여기가 섬이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워낙 도로들이 잘 닦여 있어서. 하지만 이때는 어떻습니까? 5만 대군을 끌고 강을 건너서 위화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부교도 만들어야 되고 또 5만 대군이 지나가려면 부교도 부서지고 그걸 다시 만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전력이 소비가 됩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성계가 강력하게 새로운 왕조를 꿈꿨다면은 조민수와 함께 돌아와서 우왕과 채영을 물리치고 그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울 거냐라고 했을 때 이성계가 조민수에게 조민수 장군 나를 믿어주시오. 내 주변에는 정도전이나 이방원 같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소. 그러니 조민수 장군 내가 한 자리 줄 테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오히려 조민수가 얘기합니다. 조민수가 이성계 장군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내가 이 고려를 일신하여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보겠어. 그러니까 이성계가 어때요?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그 마음도 크지만 자기가 나서지 않고 이 고려가 그냥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양가 감정이 큰 사람들은요 한쪽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요 그쪽으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민수한테 그러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기회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조민수가 누구를 옹립했느냐? 우왕의 아들인 창을 옹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왕과 차왕은 신돈의 자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그 공민왕에게 신돈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을 아내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의 자식이 우왕인데 신돈의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신돈의 하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들이 신돈의 아들이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역성혁명론자들,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들이 좀 퍼뜨린 이야기가 많다. 그 우왕이 신돈의 자식이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우왕도 그리고 우왕의 아들인 창왕도 신돈의 자식들 아니냐? 그러니까 정통 이 왕씨 가문은 아닌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왕이 조민수가 창왕을 옹립하면서 이 고려를 이끌어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민수도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진짜 고려를 일신하기는커녕 또 자신의 입속만 차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정도전, 이방원 같은 이성계에게 대감이 왕이 되시오. 아버지가 왕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역성혁명론자들과 그리고 정몽주처럼 보수적이지만 온건한 개혁을 꿈꾸던 정몽주가 이성계에게 가서 그러는 겁니다. 저 조민수 장군 하는 거 보라고. 자기 뱃속만 차리고 있지 않냐고 그 이성계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마음이 없었고
그래도 그냥 고려가 잘리기를 바랐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기다려봐라. 조민수가 평생 전쟁만 했던 사람인데 이제 좀 잘하지 않겠냐? 기다려봐라 라고 했겠지만 옆에 와서 또 흔드니까 또 거기에 이끌려서 또 창왕과 조민수를 밀어냅니다.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과 이방원이 가서 그러는 겁니다. 장군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장군님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그래? 이게 맞나? 싶다가 또 정몽주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대감,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이 신돈의 자식일 수 있는 이 사람들 말고 왕씨 가문의 이 사람을 내가 왕으로 옹립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고려를 일신하겠소 라고 하니까 이성계가 어때요? 그렇게 하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까라고 했다가 누가 또 이렇게 오면은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정몽주가 공양왕을 옹립하면서 또 이제 고려에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가는 공양왕이 됐을 때 이성계가 부상을 당한 틈을 타서 정몽주가 정도전과 이방원을요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누명을 씌워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정도전과 이방원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뭐 혁명이고 뭐고 새로운 나라고 뭐고 우리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아버지를 찾아 그럽니다. 아버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근데 이성계가 거기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야, 정몽주 대감이 잘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아버지가 설득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정몽주를 불러서 우리 잘 아는 하여가 단심가. 그래서 정몽주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나마 좀 더 컸더라면 마지못해서 너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했냐. 그래 내가 왕하지 이렇게 했을 텐데 정도전이 계속 설득합니다. 대감, 이제 대감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독대에서도요 이성계가 계속 거절합니다. 나는 왕이 되기 싫다. 나는 왕이 되기 싫다. 정도전이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이방원도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성계가 옥세를 받아들고 새로운 이시조선을 건립하게 되는 겁니다. 위화도 해군이 1388년이에요. 근데 조선 건국이 1392년이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4년 걸렸습니다. 이런 이성계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는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런 이성계의 마음을 양가 감정이다. 어떤 양가 감정이죠?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싶어하는,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또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 두 가지 마음이 너무나 동등히 컸기 때문에 사실은 이성계는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의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랑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제목이 약한 아버지와 강한 아들이었죠. 자, 어떻게 다르냐?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니까 세자를 누구로 할 거냐에 있어서 정도전이 강씨의 둘째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라고 그의 아내 강씨와 함께 이성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삼봉 정도전의 마음속에는 다른 야심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여러분, 조선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조선이 과연 어떤 나라여야 하느냐. 정도전은요, 조선이 신하의 나라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왕 중심이 아니라 신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신권 중심의 국가를 꿈꿨던 게 정도전입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달랐어요. 이방원은 고려가 망했던 것은 한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집단 지성으로 끌어갈 경우에 그 집단 지성이 함께 토론을 하다가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국가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 대신 이 왕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리더로 키워서 지도자로 키워서 그 사람이 왕이 된다. 그래서 왕권 중심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보기에는 정도전이 가장 어린 동생 방석이를 세자로 삼았던 게 저 정도전 저놈이 이 방석이를 자기 뜻대로 잘 구슬려서 결국에는 지가 이 조선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게 눈치가 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선이란 나라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방원 자기만큼 기여한 사람은 없다고 이방원을 생각하는 거죠. 왜? 결정적으로 누굴 죽였죠? 정몽주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세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도전과 강씨가 짜고 이성계를 설득해서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니까 이 정도전이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방번, 이방석.
그리고 3봉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이에요. 이성계는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까? 왕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될까? 왕이 되지 말까? 왕이 되지 않는다면 이 고려를 어떻게 할까? 이 갈등이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어떤 생각했을까요? 역시 괜히 왕했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나 왕 안 할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이방원한테. 대감이 왕위를 받아라. 근데 이방원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찌. 자기가 지금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왕위를 받으면 나중에 이게 빌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계신데. 그래서 자신의 형 중에 둘째 형인 이방과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방과가 조선의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과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바지사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방과는요, 어떤 결정할 일이 있으면 신하들을 이방원한테 보내요. 야, 이방원 대감한테서 물어봐라. 그래서 그의 뜻대로 다 일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방원이 조선의 실권자가 됐는데요. 이방원의 바로 위의 형인 이방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방간이 이방원을 죽이러 오는 일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1차 왕자의 난 때 기여를 했던 박포라는 이방원의 신하가 있어요. 그런데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고 나서 그 1차 왕자의 난에 참여했던 주변 사람들한테 이방원이 벼슬도 주고 땅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방간은 자기가 그만큼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불평을 막 계속 쏟아냈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짜증나서 유배를 보냈죠. 유배에 갔다 와가지고 너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 이방간을 찾아갔어요. 이방원의 형. 그래서 얘기했어요. 대감, 이방원 저놈이 이제 대감을 죽일지도 모른다. 왜? 봐라, 이방가가 끝나면 그 다음 자기가 왕을 해먹고 싶을 텐데 당신이 이방원의 형으로서 있으면 당신이 걸리적거릴 거 아니냐? 야, 이방원이 지 동생들 죽이는 거 봐라.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 그러니까 네가 죽을 거니까 네가 먼저 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가는 약간 좀 이게 잘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칼을 들고 이제 이방원 이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방원은 가만히 집에 있다 갑자기 형이 칼 들고 온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의 왕자의 난이, 그게 이제 2차의 왕자의 난이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방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다 나도 죽겠다 해서 자기가 왕인 자리를 내놓고 그때 바로 이방원이 조선의 3대 왕이 됩니다.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냈던 이방원. 그런 면에서 조선의 시스템을 다 이방원이 왕 중심의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왕자의 난이 일어날 정도로요. 그 지역의 중요한 유지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밑에 사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군대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개인적으로 거느린 거죠. 그런데 왕 중심의 나라가 되려면 그런 사병들은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그리고 조세 제도를 다시 정비했고요. 이방원은 아니, 왕이 직접 육조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정치 시스템을 바꿨어요. 육조 직계로. 그런데 이 신하들과 함께 있으면 이 신하들이 자기의 눈과 귀를 막으면 이 왕이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을 직접 듣겠다. 신문고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1대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성계를 꼽지만 조선의 시스템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방원을 꼽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죠? 세자 문제인 거예요. 세자. 이 조선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왕조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훌륭한 리더여야 된다. 근데 어쨌든 자신의 큰아들 양령을 세자로 세웠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세자 양령과 이 자기 처남들이 너무 친한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처남들이 내가 가고 우리 양령이 왕이 되면 아주 이 왕을 가지고 쥐운들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처남들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유 없이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방원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야, 좀 너네 다 와봐라.
야, 내가 뭐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내가 좀 몸이 좀 약해. 그래서 야, 세자가 좀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자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줄게. 이렇게 내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하 무슨 얘기냐? 교지를 거두어 달라. 아직 전하가 이 조선에 이 기본을 확립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실 그의 처남 2명이 먼저 솔직히 속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왜? 이방원 자기 매형이 나오면 누구? 자기 조카 양령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친하니까 이제 한 자리씩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법하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말리니까 이방원이 교지를 거두었어요. 알았어 내가 좀 더 할게. 그랬는데 이 왕의 뜻을 잘 간파한 신하 몇 명이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내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왕의 처남 2놈이 좋아했습니다. 이거는 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라고 상소를 딱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잘됐다 이놈들 해서 처남 2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내선 파동을 벌여요. 왕권을 위협하는 누구라도 이방원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령 주변에서 양령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는데도 자기가 보기에는 양령이 그렇게 성군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인데 아들을 불러서 그랬어요. 야, 내 생각엔 네가 성군감이 아니야. 너 어떻게 생각해? 그 양령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 아버지 뜻대로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양령을 폐세자시키고, 여러분 조선의 첫 번째 세자였습니다. 사실은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을 받기는 했지만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처음에 한 정말 첫 번째 자기 아들로서 제대로 된 세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자를 직위를 빼앗아 버렸어요. 폐세자 시켰어요. 자신의 큰아들, 야 너는 내 후계자가 안 돼, 너 저리 가 하고 자신의 둘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던. 그래서 저는 이방원의 심리적인 속성을 공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격성은요, 다른 말로 추진력입니다. 아주 강력한 에너지인 거예요. 이 공격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는 살인이나 폭행으로 일어나지만 사실 이방원은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승화했던 사람입니다. 이성계의 감정적으로는 마음 심적으로는 이제 양가 감정이다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반면 이방원은 굉장히 공격성이 있었죠. 양가 감정이 왜 있을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고요. 사실 제가 이 두 사람을 직접 마주해서 뭐 심리 검사를 해보거나 심층 인터뷰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계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성계에 이복형이 있었어요. 이복형이. 하지만 이제 자신의 어머니 쪽에서는 첫째 아들이었고, 또 이성계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서 전쟁 경험을 했던 굉장한 무사였습니다. 여러분, 첫째라는 거 사실 지금 2000년대에서도 아직도 어떤 부모님들은 첫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니까 네가 동생을 돌봐라 이런 이야기들 아직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때에는요, 당연히 이 첫째에 대한 어떤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으로서 굉장한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생의 주된 목표는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감. 반면 이방원은 다섯째였어요. 첫째 이하로 밑에 있는 동생들은요, 경쟁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인정을 받는데 둘째부터는요, 가만히 있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뭐든지 잘해내야 돼요. 그래서 다섯째의 중요한 인생 과제는 경쟁입니다. 경쟁. 그리고 또 이성계가 무사였던 것과 달리 이방원은요,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과거급제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볼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일수록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인식하기가 쉽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흘려야 될 피를 생각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지만 이방원은 다섯째로서 어렸을 때부터 늘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공격적인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리더는 이방원이 낫겠지만 한편으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혹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는 또 달라집니다. 이성계는 강씨를, 그리고 강씨 이전에 한씨를 굉장히 사랑했고요. 둘째 부인 강씨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아까 그랬죠. 여러분 영상에서 이성계가 그래 내가 실수했다. 방석이를 세자에 앉혔을 때 너를 어떻게 해야 됐어야 됐다고요? 너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성계는 끝까지 그 아들도 이방원도 내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자식들을 끌어안았던 그런 아버지. 하지만 이방원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의 외척이 걱정이 돼서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수많은 후궁들을 들여서 민씨를 굉장히 상심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처남도 자신이 생각한 왕권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처남들도 다 죽여버렸던. 우리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요, 사실은 두 가지 모습을 다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4학년, 1학년 아들만 둘이에요. 부모들이 많이 그러죠.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친구를 배려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죠.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여기 이제 여성 많으시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바깥에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일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면서 여러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길 원하시죠?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제 여기 남자분들은 내 아내가 정말 나 중심으로 나를 잘 도와주면서도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내가 빨리 받아들이느냐가 내 인생을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둘 다 가능하진 않아요. 둘 다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자신의 일에서 성공했다면 사실은 가정에서도 그만큼 잘하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사람들은 내 아내, 내 남편은 아니에요. 저 항상 그래요. 밖에서는 좋은 아버지고 집에서는 밖에서도 좋은 어떤 어른이고 사업가고 집에서도 좋은 아버지인 사람은 항상 우리 아빠는 아니었어요. 항상 내 친구 아버지가 그렇게 보였고 내 옆에 친구 아내가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 옆집 남편이 그렇게 보이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 좀 아까 제가 토론 주제 그렇게 드렸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패턴의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관계에서? 혹은 여러분이 그 강한 사람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 맞춰줍니까? 이제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고 이게 그냥 편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사람에게 정말 물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 혹은 여러분이 밀어붙일 때 그냥 약하게 여러분 뜻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그래 역시 내 뜻대로 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감정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서로와 서로의 마음이 만난다면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할 수는 있고 서로에게 주는 이득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외면할 때 항상 우리의 상처는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500년 조선의 첫 시작을 열었던 약한 아버지와 강한 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계는 답답해 보이고 이방원은 추진력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리더가 아니라 한 집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는 또 다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둘이 같은 운명 공동체로 함께 해야 됐기 때문에 서로에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계 패턴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지금 내 마음, 내 감정, 내 욕구와 함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 그 마음, 그 욕구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같이 좀 마음속에 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